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심 많은 성기자 성문재입니다. 마흔사의 건물주 저자 최진권입니다. 네, 40대 건물주 되기 오늘로 40회째를 맞았습니다. 박수 한번 하세요. 네. 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네. 이제 트렌드를 정리해 볼 텐데. 네네. 우선 2009년도에는 부산을 필두로 해서 지방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이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네네. 2009년 뚝 떨어졌잖아. 2009년도까지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요? 지방 바로? 소형 아파트. 예, 2009년도. 그래서 희한하네. 아무래도 그 2008년도까지 떨어지기 직전까지 서울에 있는 아파트,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만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데는 네. 어떤 그런 악재가 터졌을 때 그게 거품이 그렇죠. 쭉 빠지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반면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데는 좀 그렇죠. 상대적으로 덜 빠졌었고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얘가 저평가돼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때 판단을 할 수가 있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트렌드를 파악해서 이제 지방에 있는 소형 아파트들을 투자를 하신 분들은 또 많은 또 투자 이익을 많이 보셨고 또 그때부터 이제 좀 갭투자가 좀 많이 활성화되던 그런 시기였어요. 왜냐면 지방에 있는 소형 아파트는 매매가 자체도 낮고 전세가도 높다 보니까 정말로 뭐 1,0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만 있어도 한 채를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가 닥치고서 고가 아파트는 떨어졌지만 오히려 이런 소형 아파트들은 많이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예측해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제 괜찮았던 이제 시기가 됐던 거죠. 2014년도까지. 네. 그리고 또 하나가 트렌드가 뭐였냐면은 오피스텔도 이때부터 좀 그 2006년도부터 조금씩 오르긴 했지만 네. 오피스텔도 좀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더. 계기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매매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월세가 갑자기 60만 원 받던 거를 뭐 5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떨어지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은 안정적으로 월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월세가 나오다 보니까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월세 수익률이 그 대출을 끼고 하면은 한 뭐 10% 내외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금융 상품 수익률이 한 3, 4%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뭐 금융 상품이 한 서너 배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으니까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월세를 받으면 훨씬 많은 수익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사람들이. 매매 가격은 뭐 크게 개의치 않고 그렇죠. 어쨌든 월세 수익이 계속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은행에 저금해서 이자 받는 것보다 훨씬 그렇죠, 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10%만 월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복리로 하면 8년이면 원금을 다 회수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10%씩 8년, 10년이면 100%니까 복리로 하면 8년 정도면 원금을 다 회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 오피스텔 투자를 많이 하셨고 또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오피스텔 가격도 많이 올랐던 거죠. 그래도 좀처럼 이제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침체됐던 구간도 있거든요. 2013년, 14년 이럴 때 그렇죠. 특히나 정부에서는 계속 이제 너무 시장이 침체돼 있다 보니까 네네. 이것저것 규제도 많이 풀고 네네네. 예, 그게 또 지금 문제가 되긴 했었지만 그렇죠. 예. 네. 그게 이제 2014년도, 14년도에 이제 지방보다 오히려 서울 수도권이 더 안 좋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하우스포라는 얘기도 나왔고, 그렇죠. 그런 얘기 이제 언론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정부에서 많이 규제를 풀고 서울 수도권에 투자를 오히려 좀 권장을 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트렌드를 예측하고 이제 지방 투자자들이 오히려 서울 수도권에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부터 2015년도부터 이제 서울 수도권이 많이 올랐고 최근까지도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된 거죠. 정부 정책에 역행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에 순응을 하되 네. 그 안에서도 틈새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네. 트렌드를 잘 파악을 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이제 실행에 옮기면 또 나름의 투자 기회를 찾으실 수 있다. 뭐 이런 교훈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정부 규제에 힘으로 맞서기에는 사실 네네. 개인의 힘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또 그걸 감안해서 규제를 만든 거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정부도 전체 100이라면 100을 다 막아놓는 게 아니라 네네. 100 중에만 한 50만 막아놓는다면 그렇죠. 나머지 그 50이 어디냐를 잘 그렇죠. 빨리 파악해서 네네. 그곳을 이제 선택하는 것도 그렇죠. 중요한 투자- 방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네네. 계속 고강도 대책들이 나왔지만 규제책들이 나왔지만 네. 그 안에서도 이제 뭐 또 빈틈이 있었고 그것들을 잘 또 선제적으로 가신 분들은 또 많이 득도 보셨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부동산 트렌드를 파악을 하고 또 나에게 적합한 그런 전략을 좀 찾아서 그런 거를 활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뭐 실패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또 한 가지 교훈은 네네. 뭐냐면 네, 40대 건물주대기를 봐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네. 40대 건물주대기를 계속 봐왔으면 네. 이 지금 정부 정책에 따라서 현재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를 네네. 같이 고민해보고 답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사실. 근데 맞습니다. 예. 무조건 뭐 규제하니까 나 이제 네. 부동산은 쳐다도 안 볼 거야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제 기회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죠? 맞아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네. 시장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네. 정책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규제가 그렇죠. 뭐 강화됐구나, 네네. 혹은 조금 풀렸구나, 그런 네네. 것들을 그때그때 빨리 알고 그거에 네네. 맞춰서 네네. 대응하시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어쨌든 이제 자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네네네. 2009년부터 이제 네. 2018년 좀 이제 쭉 네네. 보면서 우리 40대 건물주대기의 애청자들께 네네. 조언을 하신다면. 그래서 지금은 정부에서 그 분양가 상한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분양가를 누르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로또 아파트의 등장.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신규 분양 이게 분양가 상한제 누리다 보니까 분양가 자체가 이제 인근 시세보다 비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가장 안전한 부동산 투자는 인근 시세보다 비싸지 않는 그런 신규 아파트 분양 물건을 공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의 가장 뭐 기본 그 그렇죠. 투자 원칙이 싸게 사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신구 분양이 지금 다 주변 시세보단 싸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새 아파트를 받는데. 그렇죠. 그죠? 요즘에 아파트 만드는 기술이 엄청 그렇죠. 발전돼 네. 갖고 뭐 최첨단이에요,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청약 통장이 있고 가점이 높은 경우 또 가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청약 전략을 잘 짜면은 또 당첨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 전에도 자꾸 말씀드렸듯이 미분양도 다시 보자. 예,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시면 최소한 그래도 좀 안전하게, 그러니까 그 안전 마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전략을 좀 잘 짜셔서 좀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거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청약 통장을 아직 안 만드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꼭 청약 통장을 하나씩 만드시기 바랍니다.